또 열흘 전에 뉴스가 있는데요. 저 몰랐습니다. 열흘 전에, 그쵸, 딱 9일 전이네요. 8월 17일 날 어떤 뉴스가 왔냐면요. 해군 장교가 훈련 중에 사망하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좀 몰랐습니다. 어저께야 제가 어느 분과 통화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해군 다이빙벨 통상훈련을 실시를 하다가 8월 17일 오후에 해군 장교 훈련 중에 해군 장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쭉 그 다이빙벨 또 해군 그리고 거슬러서 통영함 당시 출동 저지했던 논란까지 한번 제가 거슬러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8월 17일 날 다이빙벨을 가지고 훈련을 하던 20대 학사장교라 그래요. 학사장교 26살 이 중위가 심정지로 숨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이빙벨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에 세월호 참사 당시에 우리 알파잠수 이종인 대표께서 다이빙벨을 가지고 평목항에 가서 설치를 하고 또 그에 대해서 해경은 반대를 하고 또 심지어 위협까지 하고 군 당국은 고속정이 와서 그죠? 뭐 부딪히기도 하고 여하튼 그 다이빙벨 그게 지금까지도 운용이 되면서 해군에서는 훈련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다이빙벨이 잠수함 승조원이 되기 위한 장교든 병이든 6개월간 훈련하는 수료 과정 중에 이 다이빙벨을 이용한 탈출하는 것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 당시에 다이빙벨은 어떤 효력도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방해를 하고 그랬던 다이빙벨 아닙니까? 근데 깊이도 깊지가 않습니다. 수심 7m, 수심 7m 지점에서 그 다이빙벨을 이용해서 빠져나오는 훈련을 하는데 이미 그 다이빙벨에서 탈출을 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이 CPR, 심폐소생술을 했음에도 결국 사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세월호 참사 바로 다음 날 2014년 4월 16일 바로 그 다음 날 제가 알파잠수 이종인 대표님한테 막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전화를 해서 다이빙벨을 투입을 하자고 제가 이제 바로 이제 제안을 했는데 한번 자료를 한번 볼까요? 4월 17일 진실의 길 세월호 에어포켓 생존의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해서 잠수부들이 교대로 작업할 수 있는 설비 배의 투입이 시급하다라고 제가 2014년 4월 17일 오전 11시 51분에 글을 쓰고 여기 보면 또 에어포켓으로 있다고. 왜냐하면 이 세월호가 완전히 전복되어서 물에 떠 있는 것 자체가 왜 물에 떠 있으면 공기 때문에 떠 있는 거거든요. 공기 때문에 물에 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저 중간에 보면 여기 앞에 배들 단정들 몇 개 있지만 선박에 뒤집어진 선박의 중간쯤에 이게 바우스러스터 있지 않습니까? 바우스러스터 그죠? 이 바우스러스터 부분은 안에 프로펠러가 들어있다고요. 프로펠러가 들어있어서 부두 접안할 때 사용하는 건데 저 안에 로프를 집어넣고 묶어서라도 그 옆에 바지선이 됐든 어선이 됐든 구남이 됐든 뭐가 가서 붙들어 매기만 해도 더 이상 저 선수는 더 이상 안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더 이상 안 가라앉습니다. 옆에 묶으면 줘도. 그러면 구조하기도 편하고 진입하기도 편하고 이 배는 밑바닥이 터진 배가 아니거든요. 밑바닥이 터진 배가 아니기 때문에 공기를 그대로 안고 전복이 됐단 말이에요. 천안함하고는 달라요. 제가 천안함 때는 불과 몇 분 만에 불과 3분 5분 만에 전원 사망에 이르렀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지만 세월호 때는 그렇지 않은 이유는 천안함은 반파해서 침몰했고요. 세월호는 좌초한 배도 아닙니다. 충돌한 배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저 하부는 말짱하단 말이에요. 그런 배가 완전히 전복이 되어서 넘어갔을 때는 안에 공기를 머금고 있고 공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선 밑 뒤쪽은 뒷부분은 해저에 닿아 있단 말이죠. 그럼 길이가 140m 배가 저 각도로 쭉 넣게 되면 뒷부분은 선실 부분은 뻘 위에 그대로 얹혀져 있는 상태에서 선수 부분이 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어포켓이 존재한다. 에어포켓에서 4일 동안이나 살아있던 사람의 사례를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예, 이 남성의 경우는 나이지리아 남성인데요. 이 대서양에서 전복된 선박에 속에서 무려 4일 가까이나 60시간이나 버티고 구조된 사례가 있습니다. 한 3일 가까이 되네요. 2일 반, 이틀 반. 예,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연서 비스켓 먹고, 그 다음에 이만큼 공기가 여전히 존재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알파 잠수 이종인 대표한테 도움을 구해라 라고 내가 적었습니다. 이 알파 잠수에는 이러한 설비가 있다. 그래서 이 다이빙 벨을 안으로 투입을 하게 되면 이것도, 이 사진도 제가 바로 이종인 대표한테 전화해서 형 빨리 그 앞에 있는 앞마당에 있는 그것 벨 빨리 사진 나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서 받은 겁니다. 저거. 그 사진을 저한테 바로 전송을 해줘서 제가 그거를 핸드폰에서 옮겨서 이 글을 쓴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 11시에. 그러고 이제 막 여기저기 전화를 했죠. 알파 잠수에 이런 다이빙벨이 있으니 하라고. 그 밑에 알파 잠수 기술공사에 전화번호까지 밑에 적어놓고 제가 4월 17일 오전에, 그리고 이후에 이종인 대표께서 팽목항으로 갔지요. 그 이전에 우리 해군에서 저러한 장비가 있다면 당연히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해군에 저런 장비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알파 잠수 이종인 대표께서는 그 다이빙 벨로 인해서 고초를 겪은 거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다이빙 벨 구조 안 하고 못하게 한 행위에 수사해야 된다라고 눈물을 펑펑 흘렸었습니다. 예. 그죠? 참 모질고도 혹독하게 당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가족분들께서도 오해를 푸시고 그 뒤로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됐지만 상당히 마음의 상처도 받았고요. 또 그 경제적인 손실도 컸었습니다. 그 다이빙벨이 2021년 지금 현재 우리 해군에서 탈출용으로 훈련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그저께 알고 내가 깜짝 놀란 거죠. 예, 물론 이 사고를 당해서 고인이 된 우리 20대 학사 장교의 명복을 빕니다만, 아무튼 이러한 다이빙 벨이 지금도 우리한테 훈련되고 있다. 국민들은 모르겠어요. 왜 그러면 그때는 투입하지 않았나? 그래서 쟁점이 뭐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 이종인 대표가 다이빙벨을 가지고 평범하게 갔을 때 왜 해군은 다이빙벨 투입 효과가 부정적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가? 해군 해당 구조대장 김진항 대령. 그리고 해군은 이미 성능 좋은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군 당국은 해명을 합니다. 이미 보유했다고 하고 있다는데 왜 투입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투입 효과가 부정적이다. 그 이유에 어땠습니까?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 통영함 출동 명령을 했는데 2번에 걸쳐서 저지당했다는 사실까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통영하면은 수중 무인 탐사기 ROV라고 하는 수중 무인 탐사기까지 있었던 그 통영함이라는 사실까지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야 도대체? 라는 거 아닙니까? 또 있죠. 뭐 있습니까?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곳에 삼함대가 있잖아요. 목포 삼함대에는 고속정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 고속정들이 달려와서 한 고속정마다 20명, 30명 대원들이 승조원이 있는데 모두 손에다가 망치나 이런 거 들고 가서 유리창 깨고 들어가서 한 사람당 한 명씩만 데리고 나와도 시간도 충분했을 텐데 왜 삼함대에서는 고속정을 출동시키지 않았는지, 그죠? 예. 해군은 민간 다이빙 구역보다 성능 좋은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이게 뉴시스 통해서도 보도가 됐고요. 예. 그래서 민간업체와 해경 사이에 세월호 구조 현장에 다이빙벨 투입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사안에서 여파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다이빙벨은 종처럼 생겼다고 해서 잠수종이라고도 부르고요. 내부에 형성된 에어포켓에 지속해서 공기를 공급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잠수부가 외부로 나올 필요 없이 바로 그 사고 지점 인근에 있는 다이빙벨에 들어가서 잠시 쉬기도 하고 또 감압도 하고 이제 호흡 조절도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그 안에서 식사도 가능합니다. 빵도 먹고 식사도 가능하면서 교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육지에서 교대하게 되면 기껏해야 15분마다 한 사람씩 들어가야 되는데 이 다이빙벨을 활용을 하면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고 하게 되면 30분이나 1시간 가까이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심지어 우리 잠수함 구조함인 청해진 함에는 수심 300m까지 잠수사를 수송할 수 있는 감압실과 포화 잠수용 이동 장비인 PTC 수심 500m에서 한 번에 16명의 조난 승조원을 구조할 수 있는 심해 잠수 구조정도 보유하고 있다. 평택하면은 인원위성에 쓰이는 스테이지 1개가 있다. 아, 세상에 뭐냐고요. 더 좋은 장비가 또 있네. 포화 잠수용 이동 장비 PTC 퍼스널 트랜스퍼 챔버. 퍼스널 트랜스퍼 챔버라는 이 PTC에는 수심 500m까지 가서 16명의 조난 승조원을 구조할 수 있다면 이걸 청해진 함이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2014년 4월 25일 보고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논란이 일어나니까 군당국은 공식 해명합니다. 투입 효과가 부정적이다. 구조작전에서 가장 적은 것이 수온이고 조류 때문에, 조류가 강하기 때문에 어렵다. 수온 때문에 어렵다. 차가운. 사람이 수백 명이 갇혀 있는데 조류, 수온. 해군이 PTC를 사용한 전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미 PTC를 탑재한 청해진함은 1999년 남해안에서 격침이 되어 수심 157m에 가라앉은 북한 잠수함을 인양해서 역사상 가장 깊은 수심에서 인양한 기네스북에 올랐다는 겁니다. 1999년에 간첩선, 침몰한 간첩선을 인양하는 데에 이미 이 PTC 그리고 2012년에는 북한이 발사한 은하 3호 로켓의 잔해물을 군산 서방 160km 상에서 17일에 걸쳐 찾아내기도 하고 이런 능력을 가진 해군이 세월호 때는 수온, 조류 때문에 아예 투입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언론이 문제제기하자 그제서야 이런 논란의 해명을 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죽하면 채널 A조차도 해군은 첨단 다이빙벨을 투입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통영함의 구조를 보면요. BH에서 출동 저지시킨 통영함 주요 장비들을 보면 이 중에 저 밑에 보세요. 수중 무인 탐사기 ROV라고 있지요. 뭐 양용이 이 배는 인양, 구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선박입니다. 그 수중 무인 탐사기 이 아랫부분에 ROV를 가지고 있는 배입니다. 이 배는. 그런데 이 통영함을 출동시키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빠지게 되는데요. 지금도 그런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통영함을 온전하게 인수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통영함을 투입하지 못했다라고 군당국은 해명을 합니다. 그렇게 언론 보도도 하고요. 또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러나 천만에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 소나가 부실하고 이 ROV도 부실했습니다. 이 ROV가 부실한 것은 이 ROV가 영상이 그렇게 선명하지가 않아서 수준이 떨어진답니다. 고장이 나서 못 가는 건 아니고요. 소나가 문제가 있다면 이 배가 출동을 해서 거제도 대우조선 거기서 출동을 해서 팽목항해 사고 현장까지 가는데 소나로 찍지 않으면 못 갈 만한 상황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소나가 부실한 거하고 출동하고는 세월호 구조를 위한 출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핑계를 대면서 못 갔다. 자, 합의각서가 존재합니다. 통영함 구조 출동 합의각서. 세월호를 좌초선박으로 표기하면서 구조 합의각서에는 청해진함 및 통영함 좌초선박 구조 참가에 관한 합의각서 통보. 아까 말한 그 청해진함. 예. 그리고 통영함 좌초선박 구조 참가에 대한 합의각서 통보가 있는데요. 여기에 선박 구조는 4월 16일부터 종료 시까지다라고 이제 정해놓고 대우해조선해양의 대표 대리해서 이사 오기창, 방위사업청장 이용을 대리해서 이정재 대령, 해군참모총장 황기철 대장을 대리해서 준장 최양선, 이렇게 3자 간에 4월 16일 바로 합의각서에 사인을 합니다. 합의각서에 사인을 하고 출동을 해야 되는데 출동이 안 돼요. 2번에 걸쳐서 출동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2015년 3월 달에 황기철 해군 총장은 통영함 비리로 소환이 됩니다. 통영함 비리로 소환이 됩니다. 1년 지나서.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지역이 있었죠.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현장으로 갔을 때에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고 있었다. 그래서 괘씸죄에 걸렸다 등등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고 2009년 세월호 발생 사고 발생 5년 전이에요. 2009년 통영함 사업자 선정 당시에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직원들의 시험평가서 조작 등의 비리를 알고도 묵인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황 전 총장에게 배임이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있다 보고 출국 금지 그리고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온 것이 2015년 3월 17일 세월호 사고 한 1년쯤 지났을 때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환 조사한 지 불과 닷새 5일 만에 구속합니다. 통영함 비리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구속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이제 그러면은 뉴스를 본 사람들은 결국 그 통영함이 저런 비리 때문에 출동하지 못했구나.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 구속되는구나. 그 사람은 통영함 비리를 저질렀구나. 라고 확 각인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재판 과정이 어떻게 됐나. 자, 이렇게 구속되니 이제 노란 리본이 심기를 불편케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일부 분석을 하는 분들은 박근혜 정권의 표적 수사였다. 우병우가 주도를 했다.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심심하지 않게 잡범들하고 같이 넣어줬어. 잘들 놀아줄 거요. 우병우에 의해 구속된 황기철 해군제도에서 아미TV 화면을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데에는 수사 과정의 얘기가 흘러나오면서부터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6개월 만에 구속된 지 6개월 만에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은 무죄 석방됩니다. 무죄 석방되고요. 그 이후로 1심, 2심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과연 방산 비리는 존재했는지 여부, 그 다음에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은 그에 대해서 전혀 무고한지 여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보니 우리 이재명 당시 성남지사께서도 페이스북에 무죄 판결 받고 난 이후에 그해 10월 달에 이렇게 썼습니다. 해군참모총장의 세월호 구조를 위한 통영함 출동을 막을 수 있는 자는 그것도 2차례나 막을 수 있는 자는 물음표. 누군지 모르죠.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통령, 우리 황기철 해군참모총장보다 높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국방장관, 거기에는 합참의장, 그 다음에는 BH 같으면 대통령, 그 다음에 비서실장, 대략 그 4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보는데 군에서 구조를 위해서 군을 투입한다는 반대할 사람이 있다? 그렇다고 박근혜가 이거를 저지시킨다? 뭘 알아야 저지시키죠? 제가 볼 때는 누구냐? 그 사람인 것 같다는 얘기예요. BH에
그 할아버지가 했을 것 같은데, 우리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구조를 위한 출동을 막은 자는 물음표 딱 찍어놨습니다. 그것도 2차례다. 왜 턱도 없는 제목으로 그를 구속하고 파면했을까? 참군인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님을 널리 알리고 위로해 줍시다라고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과연 통영함 건조 관련한 방산비리가 없었나? 한번 이 내용, 방산비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 일단은 그 내용을 보면 방위사업청에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대략 한 415억 정도의 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한 것이 방위사업청의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자한당의 이종명 의원, 이종명 의원 잘 아시죠? 그죠? 5.18 망언으로 결국 제명당한 분이죠. 예, 김진태, 김순리하고 같이 문제가 됐던 3인방인데, 5.18 망언 3인방인데, 그 두 사람은 징계 유예가 되고, 예, 이종명 의원만 결국, 징계돼서, 제명이 됐죠.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통영함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2,600억 가까운 손실을 입혔다. 2,600억에 가까운 손실을 입힌 것. 소나 구입에서부터 제거하고 설치하고 다시 구입하고 그 다음에 또 선체 개조하고 장비 개선하는데 전체 한 2,600억의 손실을 끼쳤다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근데 방위사업청 주장은 415억인데요. 비리가 존재하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입을 해서 방산업체로부터 뇌물 받은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건조 책임을 맡고 있던 황기철 당시 부장은 죄가 없다라고 1심, 2심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예. 그 통영함 방산 비리로 기소가 된 주요 한 5사람을 한번 이렇게 놓고 보면요. 최낙준이라는 분은 통영함 건조 당시에 방사청의 통영함 장비 개선 건조 실무 책임자인데 소해함 담당 사업 담당으로 미국 방산업체 하켄코로부터 1억여 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그다음 김재하라는 분은 똑같이 하켄코로부터 4억 3,200만 원 등을 수뢰를 해서 그리고 해군참모총장에 전달해야 한다면서 사례비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요. 그다음 통영함 건조 당시에 분은 정옥근 해군참모총장과 해군사관학교 동기인데 전 해군참모총장 3기수 선배, 전 해군총장 황기수 총장의 3기수 선배이고 그 전에 해군참모총장인 정옥근 참모총장과는 동기입니다. 예, 황 총장의 3년 선배죠. 근데 하켄코의 로비스트고 우리나라 4대 무기 중개업체인 오봉 인터내셔널 당시에 부사장 역할을 맡습니다. 그리고 또 오명석이라는 분은 통영함 건조 당시 방사청 통영함 실무 책임자인데 상륙함 사업팀장인데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그리고 박준태라는 분은 군사기밀보호법, 그 다음에 황기철 전 해군총괄청장은 당시 함정사업부장인데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최낙준, 김재하 이분들은 실형 선고를 받고요. 그리고 황기철 함정사업부장은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예, 최낙준은 징역 7년, 그리고 추징금 1억 원, 그 다음에 2심에서는 7년에 벌금 1억 7천만 원,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확정 판결을 받고요. 그다음 김재하 역시 징역에, 그 다음에 추징금 4억 8,200만 원 선고를 받고 2심과 대법원에서 전부 기각이 되고 원심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이 박준태라는 분은 유죄 선고되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가 없고 오명석, 황기철 두 분은 무죄 판결을 받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과연 그러면 이 통영함 방산 비리를 만들어낸 것이 그냥 방산 비리를 조사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황기철 세월호 사고 당시에 통영함 출동을 시켰던 그다음에 저지했지만 또다시 출동 명령을 내려서 위에 눈에 벗어난 황기철에 대한 압박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방산 비리 문제를 끄집어냈는가 궁금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둘 다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최낙준 이 5사람의 피고인 중에서 제일 이제 징역 7년을 받은 최낙준 이 사람의
진술을 보면 그 답이 나와요. 뭐냐면 이 사람은 해군사관학교 출신으로 대위 때부터 방사청에 들어와서 무기중개업자로부터 집중 로비를 받은 분인데 같은 회사 출신 김지아로부터 집중 관리를 받았고 뇌물수수 방법은 뭐 일부는 현금 또는 일부 체크카드 뭐 등등으로 이렇게 받았는데 재판 과정에서 김지아가 방위사업청을 다녀간 뒤에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 정옥군 총장의 회사 동기인 김씨가 이 사업하고 있으니까 잘해야 된다. 진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라고 이렇게 말한 사실을 부인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진술은 뭐냐면 2015년 8월 30일 재판에서 신학준 씨가 하는 말이 합수단 조사관들이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엮게 해주면 당신에게 많은 배려를 해주겠다. 참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참 이 검찰 합수단 조사관들도 그렇고요.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을 엮어주면 당신에게 많은 배려를 해주겠다. 협조 안 하면 당신에게 최고형인 10년, 15년을 구형할 수도 있다. 가족까지도 전부 조사하겠다. 다 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등의 압박을 했으며 이런 압박을 받다 보니 없는 사실을 과하게 판단해 진술했다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최후 변론에서도 지난 7개월 동안 검찰의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며 8월 진술을 재차 확인합니다. 검찰은 왜 이런 짓을 할까요? 네? 결국은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엮어서 처벌하기 위해서 이 방산 비리 문제를 끄집어냈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 그냥 흘러갔을지도 모르는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방산 비리는 존재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소나 2억 원짜리 겨우 2억 원짜리 소나를 납품해놓고 41억으로 만들어 뻥튀기를 해버립니다. 2억과 41억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네. 과연 그러면은 우리 황기철 해군참모총장 그로부터 전혀 문제가 없을까? 해군참모총장 그 당시에 정옥근 해군참모총장인데 해군참모총장 역시 이 전체 비리와 관련이 없을까 궁금한 부분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에 대한 연관성은 없습니다. 다만 정옥근 해군참모총장은 또 다른 사건으로 결국 아들과 함께 또 다른 방산비리 뇌물수수건으로 우리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 석방되는 그 무렵에 구속이 됩니다. 정옥근 해군참모총장은. 그러니까 방산비리가 그나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통영함 사건의 방산비리가 나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 그것도 빙산의 일각인데 미국의 로비 업자로부터 업자가 받아간 게 2억짜리 납품을 해서 2억짜리를 41억에 납품을 하고 무려 300억, 400억짜리 기기를 매입을 하고 ROV만 해도 104억을 주고 매입을 했지만 부실하게 짝이 없고 그게 방비리의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이 사건만 하더라도 그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다만 이제 1심과 2심과 대법원에서는 실제로 황기철 피고인이 그러한 것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해서 결국 무죄로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2015년 10월 15일에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은 무죄 석방을 되지만 그 비슷한 시기에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은 그 통영함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으로 STX 조선해양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아서 아들의 요트 회사로 전달해줬다가 받았다는 혐의로 10년형으로 구속받았다가 이후에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이 되고 대법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지만 검찰이 제3자 뇌물수수로 공소장을 변경해서 2017년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됩니다. 지금 저가 나왔겠네요. 왜냐하면 그 앞에 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산 비리가 심각한데 어떻든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또 다이빙벨을 통해서 다시 들여다봤을 때 그 당시에 군이 최첨단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단 말이죠. ROV만 하더라도 그렇고 그 이전에 ROV가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그 챔버 PTC만 하더라도 그렇고요. 감압 챔버만 그 PTC만 해도 충분히
이 위급한 상황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장비인데 전혀 투입하지도 않았다. 그거보다 더 우수한 장비를 탑재한 통영함도 소나의 문제는 팽목현 현장까지 가는 데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그 소나의 부실한 문제 때문에 출동하지 못했다는 그런 것은 전혀 설득력도 없고 너무나 구차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 과정에서 괘씸죄에 걸렸다고 봐지는 한계철 해군참모총장을 엮어서 구속하기 위해서 방산비리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문제가 나왔지만 방산비리는 방산비리대로 문제가 여전히 있는 것이고, 예, 그렇게 황기철 참모총장만 엮어준다면 당신 죄를 감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까지도 굉장히 곤란이겠다. 압박을 가했던 검찰의 행태는 왜 그거는 보도만 나오는 거로 끝나냔 말이죠. 그렇게 가했던 검사들, 그 당시에 그다음에 검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이빙벨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부터 해서 쭉 한번 세월호의 그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은 이후에 작년 총선에 진해에서 출마를 했어요. 천안함 사건 당시의 해군참모총장인 그죠? 그 양반이 진해에서 초선, 재선 2번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천안함 사고 당시에 해군참모총장이 그 대항마로 그 사람은 재선까지 하고 물러나고 삼선 도전 안 하고 그때 이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민주당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진해에 출마를 했지만 작년에 총선에서는 실패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보훈처장으로 있습니다. 근데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은 그 당시에 누가 출동을 저지시켰느냐라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용 증명도 보냈었습니다. 보훈처에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납득할 만한 답변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알아봐야 될 부분도 있고 그 당시에 뭐 그 선박의 부실함으로 인해서 인수하지 못했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보도 자료부터 이런 것의 사실관계도 좀 더 따져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 상태로 홀딩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적절한 시점에 그에 대해서 밝혀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족분들의 그죠? 그 아픔과 고통이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그 위기급한 시기에 구조를 방해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힐 의무가 있지요.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진실을 밝혀야 될 의무가 있는 입장이죠. 공직자 아니십니까? 퇴직을 했지만 여전히 그 연장선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지금 보훈처장의 자리에까지 가 있다고 한다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불편한 마음 빨리 털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